차가운 공기가 식탁을 짓눌렀다. 강남의 고급 빌라 꼭대기층에 위치한 강씨 가문의 저녁 식사 자리는 언제나 그랬듯 화려한 식기 소리와 숨막히는 침묵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최고급 한우 갈비찜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이름 모를 값비싼 와인이 크리스털 잔에서 붉은 빛을 뽐냈지만 그 어떤 것도 이 공간의 냉기를 녹이지는 못했다. 신유나 쉔유더는 젓가락을 든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정갈하게 담긴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마치 투명한 벽에 가로막힌 듯 음식의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집안의 며느리였고 강민준, 장민준의 아내였지만 이 식탁에서 그녀는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는 그녀의 단아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지만 화려한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한 시어머니 최숙자, 슈아이 슈지 여사 옆에서는 초라하게 보일 뿐이었다. 어유 피곤해. 고요함을 깬 것은 최 여사의 날카로운 한숨소리였다. 그녀는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과장되게 말했다. 오늘도 그 사모님들 모임에 나갔다 왔는데 정말이지. 격을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들 남편이 장관이고 그룹 회장이고 하니 우리 집도 어디 가서 꿀리는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높은 곳을 보려면 인맥 관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 말은 명백히 유나를 향한 것이었다. 최 여사는 곁눈질로 유나를 쏘아보며 말을 이었다. 그러니 며느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니? 집안의 얼굴이란 말이다.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가 다 그 집안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비싼 걸 입으라는 게 아니야. 적어도 어디 가서 강상무댁 며느리라는 소리는 들을 정도는 돼야지. 유나는 대답 없이 입술만 살짝 깨물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지난 2년간 지겹도록 반복되어 왔다. 중경기업 상무인 시아버지 강병철 장빙책과 그의 아내 최숙자.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고아 출신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유나는 그들의 화려한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흠집 같은 존재였다. 아들 민준이 뭐가 씨였는지 저런 배경도 없는 애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최 여사는 길길이 날뛰었다. 결국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지만 그녀는 유나를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갈비찜이 좀 질기구나. 최상급 한우라고 사왔는데 역시 요리하는 사람의 손맛이 중요한가 봐. 좋은 재료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써야 빛을 발하는 법이지. 최 여사가 젓가락으로 갈비찜을 뒤적이며 툭 던졌다. 오늘 아침부터 장을 보고 몇 시간을 공들여련만 만든 유나의 노력을 비웃는 말이었다. 유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려 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움켜쥔 주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까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던 시아버지 강병철 상무가 무심하게 한마디 거들었다. 먹을만 하구먼. 뭘 그리 타박이야. 당신은 늘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만 디테일이 명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명품이 되어야 하고요. 안 그래요, 여보? 최 여사의 말에 강 상무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아내의 이런 성격을 막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 그저 무시하는 것이 이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문제는 유나와 최 여사 사이에 앉은 남편 강민준이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어머니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난처함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는 차마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다. 어머니 맛있는데요. 유나가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 마치 큰 용기를 낸 듯한 그의 말에 최 여사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했다. 고생 며느리가 시부모 저녁상 차리는 게 고생이야. 그걸 생색이라고 내는 거니 지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넌 네 아내 편만 들 거면 입 다물고 있어.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애 감싸주다간 내 앞길까지 막히는 수가 있어. 아닙니다, 어머니. 그런 뜻이. 민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유나에게는 미안해했지만 어머니의 권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다. 유나는 남편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이제는 무뎌졌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삶의 일부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뿐이었다. 최 여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민준이 너 이번 승진 심사 명단에 올랐다면서 김 부장 딸하고 선이라도 봤으면 벌써 부장 달고도 남았을 거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아버지가 금융위원장이야. 그런 집안하고 사돈을 맺었어 봐. 네 아버지 회사에도 얼마나 큰 힘이 됐겠니? 노골적인 비난이 칼날처럼 유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마치 유나가 남편의 앞길을 가로막은 장애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최 여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그 안의 감정을 읽어내기 어려웠다. 어머님, 유나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민준 씨는 자기 실력으로 충분히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요. 실력 하에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니. 실력 위에 배경이 있고 배경 위에 인맥이 있는 거야. 너처럼 가진 것 없는 애들은 평생 이해 못할 세상이지. 최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유나의 반격은 그녀에게 그저 가소로운 발악으로 보일 뿐이었다. 내가 뭘 알아서. 민준이 인생에 대해 이러쿵저러쿵이야. 넌 그저 민준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내 아들 덕에 신분 상승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입장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주제라는 단어는 유나가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이었고 들을 때마다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유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더는 음식을 넘길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을 승리의 표시로 해석한 최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었다. 다음 주에 VVIP 자선 파티가 있어.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자리야. 너도 이번에는 같이 가야겠다. 가서 상류사회라는 게 어떤 건지 눈으로 똑똑히 보고 좀 배우라고. 그것은 배려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다. 최 여사는 그런 자리에 유나를 데려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시어머니인지 과시하는 동시에 유나의 초라함을 부각시켜 망신을 줄 계획임이 분명했다. 유나는 그 의도를 뻔히 알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어머님. 짧은 대답과 함께 저녁 식사는 끝이 났다. 설거지는 언제나 유나의 몫이었다. 거실에서는 최 여사가 민준에게 무언가 계속해서 훈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나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접시를 하나하나 닦아 나갔다. 하얀 거품이 손등을 덮었다가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왜 이런 삶을 견디고 있는 걸까?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던졌던 질문이었다.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 강민준. 그는 다정했지만 유나를 지켜줄 만큼 강하지 못했다. 그의 사랑은 거센 비바람 앞에 작은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유나가 정말로 사랑했던 것은 어쩌면은 평범한 삶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누구의 주목도 받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소박한 가정을 꾸리는 삶.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평범함은 때로 가장 잔인한 가시밭길이 되기도 했다. 유나는 마지막 접시에 물기를 닦아 찬장에 넣었다. 텅 빈 주방에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다. 그녀는 짙은 어둠이 내린 창가로 다가갔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지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얼굴. 그러나 그 순간 유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어둡고 고요한 눈동자. 그 안에는 더 이상 순종이나 체념이 아닌 날카롭게 벼려진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창문에 비친 모습 위로 과거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지배했던 감히 누구도 그녀의 심기를 거스를 수 없었던 시절의 모습이 그녀는 주머니에서 조용한 진동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액정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걸려오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아는 번호였다. 유나는 거실 쪽을 한번 돌아본 후 조용히 뒷베란다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회장님. 유나의 목소리는 조금 전 식탁에서의 무기력한 며느리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냉정하고 사무적인 톤이었다. 말해봐라.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내의 한계치를 시험하는 단계는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 힘들지는 않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 아주 희미한 염려가 깃들었다. 견딜만 합니다. 유나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라. 네가 원한다면 저 집안은 내일 아침 신문에도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사실의 선언이었다. 아닙니다. 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순리가 있는 법이니까요. 유나는 차가운 난간을 잡으며 멀리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밝히지는 못했다.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제 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다. 스스로 선택한 실현이자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최숙자라는 여자는 그저 이 연극의 작은 배역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배역이 이제 너무 깊이 몰입해 주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유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이제 곧 이 지루한 연극의 막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최숙자 여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그녀는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있던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었음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일주일 후 VVIP 자선 파티가 열리는 롯데호텔의 크리스털 볼룸은 대한민국의 상류층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한 했다. 천장에 거대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눈부신 빛 아래 최고급 드레스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었다. 우아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웠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과 탐욕, 그리고 질시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신유나는 심플한 남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최숙자 여사의 곁에 서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묶어내린 모습은 파티의 화려함 속에서 오히려 독보적인 기품을 자아냈지만 최 여사의 눈에는 그저 돈 없는 티를 내는 것으로 보일 뿐이었다. 야씨, 허리 좀 펴. 어깨도 움츠리지 말고 어디 가서 촌스럽다는 소리 듣게 할래. 최 여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유나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속삭였다. 그녀는 오늘 유나를 이 자리에 데려온 목적이 분명했다. 그것은 며느리를 상류 사회에 대비시키는 시어머니의 아량이 아니었다. 유나의 초라함을 만천에 드러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동시에 아들 민준에게 이런 여자와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잔인한 계획이었다. 최 여사는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듯 유나의 팔을 꽉 쥔 채 자신의 사격의 친구들에게로 향했다. 어머, 최 사모님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옆에는 혹시 며느님이세요? 유명 법무법인 대표의 아내가 아는 척을 하며 다가왔다. 최 여사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유나를 앞으로 내밀었다. 호호, 박 사모님도 여전하시네. 네, 제 며느리예요. 아직 이런 자리는 어색한가 봐요. 제가 하나하나 가르치는 중이랍니다. 인사드려라 하나. 박진 법무법인 대표님 사모님이시다. 처음 뵙겠습니다. 신유나입니다. 유나는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에 박 사모는 잠시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최 여사가 던지는 눈짓을 알아채고는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나 참하고 예쁘시네. 그래도 이런 큰 파티는 처음이신가 봐요. 드레스가. 참 소박하네요. 요즘 젊은 애들답지 않게. 여유. 말도 마세요. 제가 이번 시즌 신상 드레스를 몇 벌이나 사주겠다고 했는데도 기어코 자기가 가진 옷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리지 뭐예요. 워낙 검소하게 자라서 그런가 봐요. 호호. 최 여사와 그녀의 친구들은 유나를 앞에 세워두고 마치 들리지 않는다는 듯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갔다. 그것은 유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교묘하고도 악랄한 방식의 모욕이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유나는 배경 없는 애,
운 좋게 민준이를 낚아채네. 아직 배울 게 많은 애로 전락했다. 유나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들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고요함은 오히려 그들의 조롱을 공허한 메아리로 만들었다. 유나의 이런 무반응에 최 여사는 속이 타는 듯했지만 곧이어 시작될 하이라이트를 생각하며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다. 잠시 후 파티의 주최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자선 파티의 핵심인 기부금 현황 발표 시간이었다. 볼룸의 대형 스크린에 기부자들의 이름과 금액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액수가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곧이어 태진물산 강병철 상무가족이라는 이름과 함께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최 여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주변에서 역시 강 사모님 통이 크시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최 여사는 우아하게 손을 저으며 겸손한 척했지만 만족감으로 가득 찬 표정은 숨기지 못했다. 바로 그때 최 여사가 손을 들어 사회자를 불렀다. 잠시만요. 저희 가족의 기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최 여사는 마이크를 건네받아 일부러 다정한 목소리를 연출하며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한 제 사랑스러운 며느리도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며 자신이 아껴 벌어보는 돈으로 따로 기부를 했답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따뜻한 마음이 기특해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자비로운 시어머니의 모습을 연출하는 동시에 며느리의 초라한 기부액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 최 여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사회자에게 눈짓했다. 사회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명단을 확인하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네, 신유나님 100만 원. 감사드립니다. 순간 볼룸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스크린에는 방금 전까지 억대 금액이 오가던 자리에 신유나 100000 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것은 다른 기부액들과 비교되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 정적은 이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억눌린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으로 바뀌었다. 그 안음은 바뀌었다. 200만 원. 장난하는 건가? 어머 최 사모님 얼굴 어떡해. 망신 제대로 당했네. 저러니 근본은 못 속인다는 거지.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최 여사의 친구들은 노골적으로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최 여사는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안타깝다는 듯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다 애야. 금액이 뭐가 중요하겠니?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 위선적인 위로가 유나의 마음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최 여사는 이제 유나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창피함에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유나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유나는 울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꽁꽁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갑고 고요한 표정으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시선에는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아닌 상대를 압도하는 기묘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최 여사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님, 유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소음을 뚫고 선명하게 들렸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서 물잔을 집어들었다. 그 손길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100만 원은 제가 대학 시절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벌었던 돈의 일부입니다. 저에게는 수십억보다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돈이죠. 그런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유나의 당당한 태도에 웅성거리던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그녀의 말은 그 어떤 변명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돈의 액수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던 이들에게 유나는 정면으로 다른 가치가 존재함을 선언한 것이다. 최 여사는 유나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려야 할 사냥감이 오히려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와 언쟁을 벌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 여사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내내 유나에게 악담을 퍼부었다. 내가 감히 나를 망신시켜.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인 걸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어. 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유나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온 유나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이 무의미한 연극을 계속할 수는 없다. 연민사랑 평범한 삶에 대한 기대. 그 모든 것이 오늘 밤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 아무도 모르는 비밀 공간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일반적인 통신망으로는 절대 추적할 수 없는 특수 제작된 위성 전화기가 들어 있었다. 이것은 신윤아가 아닌 과거에 그녀가 사용하던 물건이었다. 짧은 신호음 끝에 지극히 절제되고 유능함이 느껴지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아가스. 아가씨.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호칭이었다. 김비서. 유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때가 됐어요. 새벽 프로젝트를 가동하세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YS그룹 전략기획실은 예정대로 태진물산과의 투자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지시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유나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차가운 불꽃이 일었다. 그리고 최숙자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줘요. 그녀의 모든 계좌 인맥 숨기고 있는 비밀까지 전부.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가 올라와 있도록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결정은 내려졌다. 2년간의 긴 인내는 끝났다. 이제는 반격의 시간이다. 최숙자 여사가 그토록 집착하는 돈과 지위가 그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조용한 며느리 신윤아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 이 거짓된 평화는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 게임의 판은 이미 뒤집어졌다. 자선 파티가 끝난 후 강씨 가문의 저택에는 이전보다 더욱 짙은 냉기가 감돌았다. 최숙자 여사는 이제 신윤아를 대놓고 무시했다. 아침 식탁에서 윤아가 인사를 건네도 못 들은 척했고 윤아가 차린 음식에는 손조차 대지 않았다. 그녀는 윤아를 유령처럼 취급했지만 그 투명한 경멸 뒤에서는 더욱 악랄하고 음험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알아낸 건 좀 있고 최 여사는 자신의 안방에서 값비싼 로열 젤리를 떠먹으며 수화기 너머의 남자에게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그녀는 거액을 주고 흥신소 사람을 고용했다. 신윤아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쳐 그녀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배경을 가졌는지 증명해낼 작정이었다. 고아 출신이라는 것도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일 거라 확신했다. 숨겨둔 가족 빚전과 기록 남자 관계, 뭐라도 좋았다. 아들 민준의 눈을 뜨게 해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곤란한 듯 대답했다. 그게 좀 이상합니다, 사모님. 신유나라는 여자의 과거는 너무 깨끗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이요. 깨끗해. 그게 무슨 소리야? 제대로 찾아본 거 맞아. 가 천재천야, 고아원 기록 학창시절, 기록 이전 직장 평판까지 모두 완벽합니다. 마치 누군가 잘 짜놓은 각본처럼요. 5년 전 사회에 처음 등장하기 전까지의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습니다. 그것 봐. 내 말이 맞잖아. 전부 다 조작된 거라고 돈을 더 줄 테니 뭐든 찾아내. 땅을 파서라도 찾아내란 말이야. 가네하. 최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완벽하게 깨끗한 과거는 그녀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이것은 보통 내기가 아니다. 전문적인 사기꾼이다. 그녀는 유나를 쫓아내는 것을 단순한 며느리 길들이기를 넘어 가문의 순수성을 지키고 아들의 미래를 구원하기 위한 성전 생찬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유나의 과거를 파헤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남편 강병철 상무는 자신의 커리어를 건 거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의 회사인 태진물산은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있는 YS그룹과 신재생에너지 합작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었다. 이 계약만 성사시킨다면 그는
상무를 넘어 전무, 어쩌면 사장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었다. 하지만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YS그룹의 협상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을 보이지 않았다. 강상무는 매일 밤 파김치가 되어 돌아와 술을 들이켰다. 도대체 뭘 원하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내밀었는데도 그쪽은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으니 저녁 식탁에서 강상무가 답답한 듯 넥타이를 풀며 푸념했다. 최 여사는 그 순간에도 유나를 쏘아붙일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러게 처음부터 집안끼리 격이 맞는 곳과 연을 맺었어야죠. YS그룹 며느리가 우리 집안 사람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일이 이렇게까지 꼬여 죽겠어요. 유나는 묵묵히 강상무의 빈잔에 물을 채워주었다. 그녀는 남편의 곤란한 표정과 시아버지의 지친 얼굴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강상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특히 그 YS 전략기획실의 서 본부장이라는 사람. 아주 독종이야. 젊은 사람 같은데 어찌나 날카롭고 빈틈이 없는지. 전설적인 윤서현 회장의 오른팔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과연 그럴 만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한편 조용한 며느리의 가면 뒤에서 유나는 다른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낮에는 꽃꽂이를 하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모두가 잠든 밤이 되면 그녀는 거대한 제국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가 되었다. 그녀의 방 작은 노트북 화면에는 김 비서가 보내온 보고서들이 빽빽하게 떠 있었다. 최 여사가 고용한 흥신소의 움직임, 그들의 신상 정보까지 모두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리고 최 여사의 추악한 비밀들도 함께였다. 남편 몰래 진 도박빚 차명으로 사들인 투기성 부동산 사교계 친구들의 뒷담화와 이간질. 유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 정보들을 훑어보았다. 그것을 이용해 협박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바로 YS그룹과 태진물산의 계약이었다. 그녀는 김 비서를 통해 협상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태진물산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훌륭했지만 내부자의 눈으로 본 유나는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과 접근 방식의 오류를 단번에 간파했다. 유나는 보안 채널을 통해 YS그룹의 서 본부장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다. 제3자 시장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의 파일이었다. 그 보고서는 태진물산의 제안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정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양사의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하는 동시에 YS그룹이 미묘하게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천재적인 전략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용히 춤을 추는 동안 문 밖에서는 최예적세 여사가 흥신소 직원과 통화하며 그녀의 과거에서 티끌만한 흠이라도 찾아내라고 닥달하고 있었다. 고요한 방 안과 밖의 풍경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한쪽에서는 과거를 파헤치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다. 며칠 후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흥신소 직원은 최 여사에게 거의 울상이 되어 보고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신유나 씨의 과거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저희 능력 밖입니다. 마치 국가기관 수준에서 정보를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최 여사는 이것이 유나의 사기 행각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더욱 확신했지만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무기가 없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태진물산에는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결렬 직전까지 갔던 YS그룹과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다. YS 측에서 먼저 기존의 안을 뒤집고 태진물산에 훨씬 더 유리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강상무는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자 천재적인 협상가로 떠올랐다. 그날 저녁 강상무는 상기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승전보를 전했다. 여보, 해냈어. YS그룹에서 우리 제안을 받아들였어. 아니,
우리 제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하더군. 하늘이 우리를 도왔어. 최 여사는 남편의 성공이 기쁘면서도 그로 인해 집안에서 유나의 입지가 단단해질까봐 심기가 불편했다. 그녀는 유나가 차려온 저녁상을 보며 빈정거렸다. 운이 좋았네요. 하지만 운은 영원하지 않아요. 기초가 부실한 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계약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명백히 유나를 겨냥한 독설이었다.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만 희미하게 지을 뿐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 유나는 서재를 지나가다 최 여사가 누군가와 즐겁게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호호, 물론이지. 이 기쁜 소식을 그냥 넘어갈 수 있나. 다음 주 주말에 우리 집에서 계약 성사 기념 파티를 열 거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부를 테니 박사모도 꼭 와야 해. 이번 파티가 우리 집안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될 테니까. 최 여사는 이 파티를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고 유나를 완전히 짓밟아 내쫓기 위한 마지막 무대로 삼을 작정이었다.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덫이 놓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덫을 놓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적이었다. 적이 스스로 무대를 만들고 조명을 설치하고 관객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은 없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 비서에게서 온 문자였다. 계약서 최종 서명은 내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태진물산 측에서 공식적인 축하 파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가씨. 유나는 창가에 서서 자신을 비추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얼굴 위로 차가운 전략가의 미소가 겹쳐져졌다. 그녀는 천천히 답장을 보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차를 준비시켜요. 계약이 성사된 후 일주일 동안 강씨 저택은 흥분과 기대로 들썩였다. 오직 신유나만이 그 소란 속에서 고요한 섬처럼 존재했다. 최숙자 여사는 물 만난 고기였다. 그녀는 파티 준비의 모든 것을 직접 지휘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미슐랭 스탄나 셰프를 섭외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정재계 인사들에게 보낼 초청장을 직접 검토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유나를 철저히 배제했다. 마치 집에 들인 불청객을 대하듯 했다. 네온 어차피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괜히 나서서 일 그르치지 말고 당일날 사고나 치지 마. 최 여사는 유나에게 면박을 주면서도 전화기만 붙들면 목소리가 180도 바뀌었다. 어머, 이 사모 오랜만이야. 그래, 우리 집 양반이 이번에 YS그룹하고 엄청난 계약을 성사시켰잖아. 사실 내가 뒤에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내가 윤서현 회장님 최측근이랑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데 그분 통해서 다리 좀 놔달라고 얼마나 부탁을 했는지. 호호, 이건 비밀이야.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윤서현 회장은커녕 그 비서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너무나도 자주, 너무나도 태연하게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그녀 자신조차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강병철 상무는 아내의 허풍을 의심하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굳이 반박하지 않았다. 강민주는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밝아진 것에 안도하면서도 혼자 소외된 채 묵묵히 집안일을 하는 유나의 뒷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최 여사의 계획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파티 장소를 원래 계획해했던 자택에서 신라호텔 최고 연회장인 다이너스티 홀로 변경했다. 자신의 승리를 위한 무대는 더 크고 더 화려해야만 했다. 그녀가 초대한 손님들은 단순한 하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최숙자라는 인물의 권력과 인맥을 증명해줄 증인이자 그녀가 연출할 드라마의 관객들이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유나의 공개적인 처형이었다. 그녀는 이미 국내 최고의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몇몇 유력 가문의 딸들을 며느리감 후보로 점찍어 두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녀는 아들 민준의 불행에 내내느라 불행했던 결혼과 더 밝은 미래에 대해 넌지시 언급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유나와의 이혼을 공표하고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유나는 이 모든 광경을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최 여사가 파티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전화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목소리를, 자신을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보내는 가사도우미들의 표정을 모두 담담하게 관찰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망설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유나야, 괜찮아,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그냥 파티에 오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당신만 더 힘들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유나는 감정 없는 눈으로 그런 남편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저런 다정함에 마음이 흔들렸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전 당신 아내고 이 집안의 며느리예요. 당연히 참석해야 하죠. 시작이 있었으면 끝도 제 눈으로 봐야지요. 그녀의 말에는 그가 이해하지 못할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것을 며느리로서의 체념 섞인 의무감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사실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파티 이틀 전 초의 여사는 유나에게 쇼핑백 하나를 던져주었다. 이거 입어. 괜히 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배경처럼 조용히 있다가 와. 쇼핑백 안에는 단정하지만 최 여사가 입을 화려한 드레스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원피스가 들어있었다. 유나를 들러리로 만들려는 유치한 속셈이었다. 유나는 말없이 그 옷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희미한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파티 전날 밤, 유나의 방 침대 위에는 최 여사가 준 평범한 원피스 대신 세상에 단 한 벌뿐인 드레스가 놓여 있었다.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듯한 딥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작품이었다. 김 비서가 비밀리에 배달해 온 그녀의 어머니가 보낸 선물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녀의 본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갑옷이었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 비서의 마지막 보고였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귀빈들께서도 참석을 확정하셨습니다. 아가씨의 신호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나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스스로 선택했던 지난 2년간의 유배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욕과 외로움, 그리고 상처. 그것은 단순히 인내의 시간이 아니었다. 남편 강민준에 대한, 이 집안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시험에서 낙제했다. 이제 완벽한 무대가 준비되었다. 최숙자가 유나를 위해 공들여 만든 함정은 사실 그녀가 자기 자신을 가두기 위해 만든 감옥이었다. 그녀가 과시하기 위해 초대한 수많은 권력자들은 이제 곧 그녀의 몰락을 지켜볼 가장 중요한 증인들이 될 것이다. 그녀가 뱉었던 모든 거짓말은 부메랑이 되어 좌초춘 그녀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유나는 차가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유순한 며느리 신유나의 모습은 없었다. 잃어버렸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차가운 여왕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자, 이제 쇼를 시작해볼까? 그녀가 어둠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은 최숙자 여사의 개인적인 왕국처럼 보였다. 대한민국의 명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그 중심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초의 여사가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찬사와 아첨 속을 헤엄치며 자신감 넘치는 웃음을 흘렸다. YS그룹과의 계약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공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이모, 최 사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YS그룹을 움직이시다니 인맥이 보통이 아니신가 봐요. 호호, 뭘요? 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한 일인걸요. 그때 연회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는 신유나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최 여사가 던져준 촌스러운 원피스를 입은 유나는 화려한 파티의 배경처럼 희미해 보였다. 그 모습을 확인한 최 여사의 입에 승리감에 찬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잠시 후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의 단상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파티의 주인공 최숙자 여사가 연설을 위해 등장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걸음으로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 여사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남편의 성공을 자신의 내조 덕분으로 돌리고 강씨 가문의 빛나는 역사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객석에서는 의례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여러분, 위대한 가문은 위대한 기업과 같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때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장내가 순간 술렁였다. 튼튼한 기둥이 더 높이 자라기 위해서는 약한 가지들을 쳐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가슴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요. 그녀의 시선은 정원척히 유나가 서 있는 구석을 향했다. 그 눈빛에는 잔인한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유나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으려는 순간이었다. 꽝! 엄청난 굉음과 함께 다이너스티 홀의 거대한 정문이 활짝 열렸다. 흐르던 음악이 뚝 끊기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연리얼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잘 훈련된 특수요원처럼 그들의 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들은 신속하게 양옆으로 갈라서며 한 사람이 지나갈 길을 만들었다. 연 회장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대체 누구길래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연 회장에 이런 식으로 등장한단 말인가.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길의 끝에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려한 화난 보석 하나 없이 단정하게 재단된 순백의 바지 정장을 입은 여인. 그러나 그녀의 존재감은 연 회장 안의 그 어떤 화려함보다도 압도적이었다. 온화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세상을 호령하는 자의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YS그룹의 신화 대한민국 재개, 살아있는 전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얼굴 없는 제왕이라 불리는 사람, 윤서현 인슈겐 회장이었다. 윤 회장님. 말도 안 돼. 진짜 윤서현 회장이라고. 객석은 경악과 충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최숙자 여사는 마이크를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입이 벌어지고 자신만만했던 미소는 공포의 가면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건 그녀의 시나리오에 없는 장면이었다. 윤서현 회장은 술렁이는 군중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한 곳만을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은 연 회장 가장 구석진 곳에 조용히 서 있는 며느리 신유나였다. 윤 회장은 망부석처럼 굳어버린 강병철 상무와 강민준을 스쳐 지나갔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경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그들 역시 없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그녀는 오직 유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하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다가갔다. 마침내 그녀는 유나의 앞에 섰다. 그리고 경악으로 숨을 죽인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윤서현 회장은 부드러운 손길로 유나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연 회장 전체에 폭탄처럼 울려 퍼졌다. 내 딸,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내 딸. 그 두 마디가 연 회장을 강타했다. 최숙자 여사는 무대 위에서 총 맞은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강민준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찢어질 것처럼 커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미친 듯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 회장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눈으로 무대 위의 최 여사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확실히 해두죠. YS그룹과 태진물산의 계약은 그 누구의 인맥 덕분도 아닙니다. 오직 YS그룹의 유일한 상속권자이자 내 딸인 신유나의 결정과 권한으로 승인된 것임을. 그 선언과 함께 유나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녀가 향한 곳은 파우더룸이었다. 몇 분 후 파우더룸의 문이 다시 열리고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숨을 삼켰다. 최 여사가 던져준 초라한 원피스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녀는 깊은 밤바다를 닮은 눈부신 딥블루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는 우아하게 풀어내렸고 목에는 그녀의 드레스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사파이어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유순했던 며느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YS그룹의 후계자다운 위엄과 기품을 지닌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와 나란히 섰다. 그 완벽한 변신은 모든 의심의 종지부를 찍는 화려한 대관식과도 같았다. 최숙자 여사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승리를 위해 준비했던 화려한 무대는 이제 그녀의 처형대가 되어 버렸다. 그녀는 남편을 아들을 그리고 이제는 경멸과 동정 혹은 조롱의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수백 명의 하객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리며 무대 위로 쓰러졌다. 완벽했던 함정의 덫은 결국 엉뚱한 사람을 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았던 주인을 정확하게 물어뜯어 버렸다. 내 딸이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숙자 여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허영의 세계를 한순간에 파괴하는 핵폭탄이었다. 최 여사가 쓰러지자 다이너스티 호yor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호텔 보안팀이 달려오고 누군가는 구급차를 외쳤다. 파티에 화려했던 조명 아래 사람들은 경악과 혼란 그리고 은밀한 희열이 뒤섞인 얼굴로 웅성거렸다. 조금 전까지 최 여사에게 아첨하던 이들은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녀의 몰락을 구경거리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최 여사의 절친이라 불리던 사모님들은 뱀처럼 군중 속으로 스며들어 이 재앙적인 스캔들에 엮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자리를 피했다. 강병철 상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무대 위로 달려갔다. 그는 쓰러진 아내보다 자신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는 거대한 단두대를 먼저 보았다. 그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윤서현 회장의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 비서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병철 상무님,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태진물산과의 합작 법인 설립 계약은 무기한 보류하며 파트너사의 기업 윤리 및 가정 윤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전면적인 재검토. 재계에서 그 말은 사실상의 계약 파기를 의미했다. 강 상무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의 평생의 수건이, 그의 커리어가, 그의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남아있던 하객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내일 아침 태진물산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그의 경쟁자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그를 물어뜯을 것이다.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유나를 바라보았지만 유나는 그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소란의 한가운데 윤서현 회장과 신유나는 그 어떤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모든 혼돈이 그들을 비껴가는 듯했다. 윤 회장은 더 이상 이곳에 볼 일이 없다는 듯 유나의 어깨를 감싸 안고 돌아서려 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길을 열었다. 감히 누구도 그들의 앞을 막아서거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이 연 회장을 거의 빠져나가려 할 때였다. 유나 SE 장모님, 절박한 목소리가 그들을 붙잡았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군중을 헤치고 달려와 윤서현 회장과 신유나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 그리고 지독한 후회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열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부디 저희 어머니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해서 속죄하겠습니다. 남자가 아내와 장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이 오만하고 위선적인 상류층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기득권을 내던지는 완전한 항복의 표시였다. 유나는 무릎 꿇은 남편을 복잡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실망, 그리고 아직 희미하게 남은 애정의 잔재가 뒤섞여 있었다. 윤 회장은 딸의 결정을 기다리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유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온기도 실려있지 않았다. 일어나세요, 강민준 씨. 사과는 잘 들었어요. 하지만 용서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윤아는 어머니와 함께 연 회장을 떠났다. 완전히 부서진 채 바닥에 엎드려 있는 강민준을 뒤로하고 최숙자 여사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하지만 그녀의 문제는 육체가 아닌 정신이었다. 그녀는 최고급 1인실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다. 가끔씩 격이 맞아야지. 근본도 없는 것. 같은 헛소리를 중걸거릴 뿐이었다. 그녀가 평생을 신봉했던 지위와 배경이라는 가치체계가 눈앞에서 가루가 되어버린 충격을 그녀의 연약한 자아는 감당하지 못했다. 신라호텔 파티 스캔들은 순식간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언론은 YS그룹의 눈치를 보면서도 태진물산 신라호텔에서의 굴욕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최숙자는 하루아침에 전 국민적인 조롱거리이자 오만함이 부른 파멸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사교계 인생은 끝났다. 그 많던 친구들 중 누구도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 시각 혼돈을 뒤로하고 떠나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서 유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란한 도시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를 스쳐 지나갔다. 2년간의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다. 윤서현 회장이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니? 어머니의 나지막한 질문에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뺨 위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끝냈다는 안도감과 스스로의 껍질을 깨고 나왔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필요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제 눈으로 끝을 봐야만 했어요. 파괴적인 폭풍은 지나갔다. 잿더미가 된 폐허 위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쌓아 올려야 할 시간이 왔다. 그 시작은 복수가 아닌 용서와 치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선택이 될 것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일주일 후 약속 장소는 YS그룹의 초고층 빌딩 회의실이 아닌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고즈넉한 전통 찻집이었다. 그곳은 유나가 직접 정한 곳이었다. 옅은 묵향이 흐르는 방 안에는 신유나와 윤서현 회장, 그리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강병철 상무와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최숙자 여사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현실을 감당하지 못한 채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요양원에서 세상과 격리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강 상무와 민주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만함과 자신감은 사라지고 패배한 자의 깊은 피로와 무력감만이 남아 있었다. 강 상무가 먼저 힘겹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리고 아가씨,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 아내 어리석은 행동과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저의 불찰에 대해 뼈저리게 사죄드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에 벤 네버투 나에겐 초미음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윤서현 회장은 분노하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평온한 목소리로 찻잔을 들며 말을 시작했다. 그 고요함이 어떤 분노보다도 더 무겁고 서늘하게 이들을 짓눌렀다. 강상무님, 고개를 드세요. 이건 비극이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건 허영과 오만타인에 대한 경멸로 쌓아 올린 가치관이 불러온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의 아내는 돈과 지위가 사람의 격을 결정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결국 당신 가문의 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태진물산의 주가 폭락과 강 상무님의 무너진 명성, 그리고 내 딸의 마음에 남은 깊은 상처. 이 모든 것이 그릇된 믿음이 만들어낸 대가입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사실을 나열하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강씨 부자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해집었다. 그래서 저희 YS그룹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회장은 최종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처럼 말했다. 태진물산과의 계약은 영구적으로 없을 겁니다. 대신 저희는 경쟁사인 한성정밀의 최대 주주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 상무님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명예롭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강 상무님과 태진물산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강 상무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당신의 아내는 저희가 책임지고 요양원에서 보살피겠습니다.
자비심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최숙자 여사는 그녀가 그토록 숭배하던 부와 명예를 모두 잃고 고독한 유령으로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윤 회장은 유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유나야, 너와 강민준 씨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결정은 오롯이 내 몫이다.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로 쏠렸다. 강민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나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혼은 가장 쉬운 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부서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 훨씬 더 어렵죠. 나는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겁니다. 우리는 동등한 위치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당신이 당신 어머니의 그림자 뒤가 아닌 내 옆에 나란히 설 각오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감격, 그리고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변명하거나 애원하지 않았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다해 약속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아니 그렇게 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게. 유나야. 그것은 그가 태어나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아내를 선택한 순간이었다. 몇 달 후, 강민주는 태진물산을 떠나 작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그의 경영 능력을 탐욕스러운 기업 세계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명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와 유나는 강남의 호화로운 빌라를 떠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지만 진실된 삶을 다시 꾸려나가고 있었다. 신유나는 YS그룹의 경영 일선에 나서는 대신 YS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환경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막대한 재단의 자금을 움직여 전국에 청소년 센터를 짓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새롭게 문을 연 유스센터 개관식에서 유나는 단상에 서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과 온화한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거나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온전한 신유나 자신이었다. 객석 한편에서 어머니 윤서연 회장과 남편 강민준이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는 청중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자신의 연설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존엄성을 지키며 어떤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낸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진리였다.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